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을 했었죠. 대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갔습니다. 첫 방송을 할 때부터 앞으로는 자산버블 시대가 될 것이다. 2019년도 9월 달부터 말씀드렸고 이후 끊임없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정확하게 맞아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충격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치명적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충격적 해법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충격적 해법은 제가 예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육회 비빔밥집에 갔습니다. 8,000원 하던 육회 비빔밥집을 갔는데 어제 가보니까 원래 8,000원이었어요. 근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12,000원이 된 겁니다. 12,000원. 그래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지금 50% 가까이 지금 음식값이 올라간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정말 내 피부에 와닿더라. 여러분들 이제 장바구니 들고 마트 가거나 시장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자주 가진 않습니다만 오늘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게 마치 현실화로 인식이 딱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짜장면, 갈비탕 안 오른 게 없는데 전쟁 공포 더해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제 정말 피부에 와닿더라.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이전부터 지금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제기됐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글로벌 시장 전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들 뿐만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인플레 정도, 물가 상승 정도가. 그래서 미국은 보니까 최근에 7%까지 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보통 0.5에서 1% 내외입니다. 1%를 잘 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면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있고 우리가 두 마리 토끼가 있을 거예요. 물가 안정과 우리는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있을 겁니다. 성장을 하려면은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은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에 가장 많은 키포인트를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0.5에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많으면은 2%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7%라는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은 물가 지수,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이게 큰 것인지는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를, 역사적 변동성을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의 7%에 달하는 물가 상승 정도는 108년입니다. 108년. 108년 만에, 이거는 오일 쇼크를 제외하고는 10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이제까지는 정말 보기 드문 거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앞전에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가 보시면은 6%가 안 돼요. 대략 보면은 5.5%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108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거,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시기가 오일 쇼크입니다. 을 2차 오일 쇼크. 이때 보시면은 70년대부터 우리가 80년대 보시면은 여기는 물가만 올랐어요. 성장은 안 되고.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신조어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신조어가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거 만들어진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 이 말이 무엇이죠? 금방 보셨던 경기는 침체하고 있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기는 그렇게 뚜렷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잠깐 회복했습니다. 작년도. 그러나 이 경기 회복이란 것이 연속성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108년 동안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구간인 오일 쇼크를 제외하고는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대부분 보세요. 2% 이내입니다. 2% 이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란 거를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 어떤 효과가 되겠습니까? 어떤 악영향을 미치죠? 네, 이것은 경제의 선순환이 아니고 경제의 악순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악순환. 이 대표적인 악순환이죠.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봤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이거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케인즈가 말한 승수 이론과 가속도 이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생산도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니까 어디가 소비도 늘어나고 처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비가 늘어나겠죠, 먼저. 그래서 소비 지표가 중요한데 소비가 늘어나니까 생산도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에 노동자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용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또 생산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임금도 높아지고 이게 선순환인데 지금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플래그선 하에서 인플레 물가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순환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내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고용시장은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지갑이 닫힙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하락하게 되겠죠. 당연히 소비가 하락할 겁니다. 물가가 비싸니까. 그러면 다음에 경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침체되면은 다음에 생산이 하락하게 되겠죠. 산업 생산. 공장에도 생산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생산이 하락하고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고용시장도 위축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이 위축되니까 다음 단계는 임금도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임금도 하락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소비가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순환, 경제의 악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수반하지 않는 경기와 그리고 경제 성장이 수반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법이 나와야 돼 있죠. 그러면은 해법을 낸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금리를 지금 7번 올해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금리를 7번이 올리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7번이나 올리면 어떻게 되냐? 경기 침체가 가속됩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뭐 우리나라처럼 뭐 기분에 따라서 부동산 하나 잡으려고 집을 못 사게 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경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래서 경기 침체되는 것이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7번 정도를 올린다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립 서비스일 뿐이다. 그냥 말장난일 뿐이고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금리죠. 0.0%에서 0.25%인데 테이퍼링은 올해 3월 중으로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테이퍼링은 운동선수들이 쓰는 말입니다. 점점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줄인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은 테이퍼링은 3월 달에 종료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 금융 정책이죠. 금리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냐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봐왔죠.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금리와 연결된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죠. 특히 코로나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도 지금 금리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저는 결국에는 금리 조정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거 사례를 우리가 또 보면 되겠죠. 그 사례가 언제입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으로 돌아가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왔습니다. 5.5%까지 인플레이션이 극단적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네, 이 해결하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주택담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을 부실화시켰습니까? 서브프라임을 부실화시켰습니다. 서브프라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신용자예요. 저신용자의 집을 우리가 담보로 받고 돈을 대출해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몰락을 시켜버렸어요. 희생자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CDS라는 우리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이것을 금융시장에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활용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희생양을 하나 만들었다. 그것이 일부의 금융기관도 되겠죠. 금융기관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놨고 회복되지 않은 것은 결국엔 저신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를 주의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동성을 굉장히 급격하게 만들어놨어요. 금리도 낮추고. 그래서 그 대가로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를 살렸죠. 그런데 끝없이 증가하는 유동성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 타겟이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이라는 가난한 사람들, 저신용자들을 이것을 파산을 시키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했어요. 화폐를. 각국 국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화폐를 엄청 많이 발행을 했는데 이 발행 화폐는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회수가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줄 겁니까? 벌써 다 쓰고 없는데. 상공인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한테도 뭐 소상공인 지원해서 돈을 다 뿌렸어요. 돈을 찍어내서.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불안한 화폐를 줄여야 됩니다.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화폐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화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 화폐를 없애면 됩니다. 어떻게 없애면 됩니까? 네. 또 다른 분야의 희생자를 만들면 됩니다. 그 희생자가 누구겠습니까? 돈을 허공에 없애버리면 돼요. 그 희생자는 바로 저는 코인이라고 봅니다. 코인, 가상화폐. 저는 이 가상화폐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자가 돼야 되는데 저번에는 2008년도죠. 지난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출받은 사람들 다 지금 파산을 시켰어. 그 사람들을 재탕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누굴 시키겠느냐?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을 다 희생자로 만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보시면은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있습니다. 이거 총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400조죠. 크죠?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1번, 2번. 비트코인 보니까 이게 이제 2번 비트코인 891조입니다. 네, 이게 큰 게 많아요. 이제 리플도 있고요. 지금 이 리플. 네. 그 다음에 뭐 루나도 있네요. 뭐 희한한 잡코인도 있는데, 잡코인이죠. 뭐 솔라나? 뭘 쏠라나? 뭘 쏴? 하여튼 41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잡코인들을 다 합치면요. 2000조입니다. 2000조. 2000조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2000조 돈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되는 거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아도 되고 희생자는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로 국한시키고 그러면은 유동성은 자연히 흡수가 되는 거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잘라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또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고 또 돈을 풀 수가 있는 건 여유분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앨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니까 암호화폐 하락 이끈 규제 강화 국가는 어디? 지금 최근에 보시면 러시아가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사용 및 채굴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국가가 중국이죠. 그 다음 터키,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네팔, 볼리비아인데 이번에 하나 추가된 것이 러시아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요. 자, 미국에서 아마 중국과의 지금 G2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은 G2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이 국가들은. 왜 전쟁이 불가능합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돌이에요. 자,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의 대부분은 중국이 삽니다. 네, 중국이 사요. 국채. 미국에 발행한 국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채의 대부분을 소화를 누가 시키냐? 중국이 하고. 중국이 만든 우리가 소비재, 상품들은 대부분이 미국이 사갑니다. 그래서 공생관계고 악어새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전쟁이 불가능한데 제가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중단을 시켜라. 서로 밀약이 떨어졌겠죠. 그 밀약에 따라서 터키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거는 뭐
뭐 별 관계 없는 나라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아마 러시아에다가 뭐 서로 밀약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지만 또 이런 경제 같은 경우는 또 밀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은 전쟁을 할 일이 없어.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도 서로 짜고 치는 고돌이에요. 고돌이. 그럼 러시아와 중국도 짜고 치는 고돌이죠.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한테 얘기했겠죠. 너희들 중단시켜라. 채굴과 사용,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다 중단시켜라.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1번이 되겠고 이제 러시아가 2번이 되겠죠. 맨 마지막에 3번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반드시 채굴과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저는 단언컨대 예언합니다. 왜? 언제? 이것이 자 유동성을 흡수할 우리가 절체절명의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이거 한번 때릴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은 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가상화폐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 됩니다. 영원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중국, 러시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으로서의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그리고 이런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닌 이런 작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을 전부 다 영원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이 본격적인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화폐 발행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견된 시나리오다. 그리고 예견된 우리가 미래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